오늘은 신사회주의 혁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사회주의란 오늘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혹은 국가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많은 용어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시진핑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다 이렇게 분명하게 용어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 용어도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신사회주의라고 불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용어를 개념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아주 혼돈 속에 빠집니다. 신사회주의 혁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신사회주의가 개념 정의가 안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불리우고 있는 그 사회주의를 이해함을 통해서 신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개념 정의를 먼저 하고 그러면 이제 혁명 전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해서 이 시간에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먼저 이해함을 통해서 오늘날의 신사회주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는 신사회주의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날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복지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렇게 이제 지칭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공산주의 계획경제는 1981년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계획경제는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아마 북한이나 이런 나라가 유일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시장경제로 들어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도기로 시장경제를 용인하고 생산단계를 어느 정도 끌어올린 후에 그 다음에 공산주의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계획경제는 오늘날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불리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국가자본주의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도기적 단계의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 양자의 비교는요. 먼저 앞에 있는 것은 정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경제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서 사회주의 혹은 국가자본주의는 같은 얘기인데요. 생산수단의 주체가 누구냐 이것을 놓고 이것을 판별합니다. 민간 전체가 기업들이 생산수단의 주체가 되면은 자유민주주의 혹은 복지민주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국가가 주도가 되어서 국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데를 사회주의 혹은 국가주의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같은 얘기입니다. 자본의 축적을 용인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이윤을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이윤이 축적되어서 자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경제 주체의 주도권을 갖느냐 주인이냐 이것에 의해서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진핑의 경우에도 중국의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란 말은 덩샤오핑이 먼저 쓴 얘기인데요. 시진핑은 새로운 중국 특색 사회주의다 자신의 사회주의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중국의 그 사회주의의 정체를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시진핑이 1기 집권이 끝나고 2기 집권이 들어갈 즈음에 2017년 10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제 3시간 25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야기한 시진핑의
새로운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중국의 당헌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등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8년 3월 11일자로 이제 헌법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 헌법에 등재되어 있는 이 주의가 이와 같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그곳에 중국의 기본 방향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오쩌둥 사상이 그 당헌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덩샤오핑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신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의 현재의 헌법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상들을 이해를 함을 통해서 그 시대의 현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여기에 맞추어서 이러한 경제나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맨 앞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대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은 거의 이것을 기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이 2017년 10월 달에 이 발표한 그 내용에도 보면은 이것을 진리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진리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상당한 오류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저것을 진리로까지 받아들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이때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원래 사회주의로의 이행 시기의 마르크스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르크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시기의 마르크스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마르크스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등을 통해서 평등 사회를 실현한다. 이것이 이제 마르크스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공동 소유라고 말할 수 있죠. 통해 평등 사회를 실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소유는 국가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해서 자기의 토지를 갖거나 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개인에게 이렇게 토지 사용이 허용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사회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토지가 소유되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참 묘한 그러한 용어 사용입니다. 이것은 토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전체를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라 하면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요청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오히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레닌주의로 오히려 통하고 있는 그러한 용어 사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당헌에 기록되어 있는 용어는 이렇게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스탈린이 정립한 그러한 사상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진리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인데 이것을 마오쩌둥이 중국에 이걸 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제 이론이 신민주주의론인데요. 신민주주의론이란 책이 있습니다. 1940년도에 쓴 것인데 마오쩌둥이 이 레닌 사상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고스란히 현실에 접목하려고 보았을 때 맞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주로 도시 노동자들을 근간으로 해서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도 온통 농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당시는
혁명하는 과정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대장정을 하며 쫓겨다니면서 나온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이것은 장개석에게, 국민당 장개석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나온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환심을 사야 됐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이렇게 현실에 맞게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신민주주의론입니다. 그래서 이 신민주주의론을 가지고 마오쩌둥은 혁명을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신민주주의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실사구시입니다. 실사구시가 이 마오쩌둥 신민주주의론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군중노선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실사구시와 군중노선이 마오쩌둥 사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상은 마오쩌둥이 장제스한테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농민들과 어울리면서 농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접목시키면서 나온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이 실사구시와 군중노선을 통해서 중화민국을 건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중국 당헌에 기록되어서 모든 뒤에 있는 모든 공산당원들이 이것을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듯이 그렇게 읽고 여기에 기반을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실사구시란 사실을 조사하고, 실사는 사실을 조사한다 이 뜻인 것입니다. 실제를 조사한다 이 뜻입니다. 객관적으로 실제 있는 것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현상 혹은 규율 혹은 규칙 이런 것들을 찾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는 것들을 조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의 규율이나 규칙을 찾는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과학적 방법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사구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봤을 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고스란히 접목을 시킬 경우에는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화시켜서 중국 실정에 맞게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본과 교조주의를 배격한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본본주의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똑같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요. 교조주의는 상부의 명령이나 지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고스란히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본질을 이해하고 현상에 맞추어서 이것을 재해석해라 이런 형태로 이제 이것이 이제 접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농민을 중시 여기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야 이 혁명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중노선인데요. 이것은 1929년도에 중공중앙사홍이라는 그 책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마오쩌둥이 군중들의 심리를 얻기 위해서 하면서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일반 군중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산당은 군중 위에서 존재하고 군중을 의지하고 군중을 존중하고 그리고 군중 속에서 나와서 군중 속으로 들어간다. 온통 군중을 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고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마오쩌둥은 유교 경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고전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오쩌둥의 이러한 글이나 내용들을 보면은 유교 사상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도 오히려 이러한 마르크스의 정신과 같지만 오히려 더 이렇게 탁월하게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계속 그 후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 공산당의 하나의 핵심적인 구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산당원들은 이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공산당원이 아주 가장 거대한 힘인데요. 현재 9,5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산당의 이 대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18세 이상 되어야 공산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달달 외우면서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산당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 공산당원의 이 퀄리티는 젊은 공산당원들의 그 퀄리티는 아주 높습니다. 사상적으로도 아주 높고 또 젠틀하고 하나의 플로레타리아를 지도하고 또 섬기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의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원들의 이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하는 것 같아요. 후에 가면은. 왜냐하면 부패가 너무 심해요. 공산당원들의 부패가 너무 심하고 세계적으로도 부패 지수가 한 80위에서 100위 정도 되니까 아주 이것은 심한 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이 오래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합니다. 그런데 시진핑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이 말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설득하고 호응도 얻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신들을 이와 같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공산당원들은. 그런데 나타나는 것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이제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실사구시와 이 군중 노선은 이제 중국 공산당 사상의 아주 핵심적인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하고요, 마오쩌둥 사상에서의 신민주주의론이 이제 그 헌법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공산당원들은 여기에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듯이 이것을 읽고 늘 교육을 받고 또 이제 실천을 합니다. 그 내부적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데 여기서는 내적 변화 이런 얘기는 없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민주주의론에서 세 번째는 독립자주에 관한 것인데요. 다른 나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자주를 한다. 이러한 내용인데 이렇게 크게 이렇게 특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한 1940년도에 나왔으니까요. 마오쩌둥의 이 1931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49년도에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1949년부터 1953년까지는 이 신민주주의를 실행을 했습니다. 마오쩌둥이. 그래서 토지를 3억 명에게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한 것이죠. 그런데 1953년도면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던 때입니다. 이때 스탈린이 이 중국을 우리나라 6.25 전쟁에 끌어들이는 그런 계략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여기에 참전하는 대가로 이제 경제 원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1953년부터 56년까지 1차 대약진 운동을 이제 펼치는데요. 이때 주었던 토지를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신민주주의를 철회를 해버립니다. 말하자면 이 내용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은 일반 군중들로 존재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게 토지를 좀 나눠주고 했으면 좋았는데 공산주의의 정체성 자체가 토지의 소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생산수단의 소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생산수단이 토지가 아니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회주의로 이해할 때 기업으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토지가 생산수단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기업이 생산수단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해서 토지를 다 뺏어버립니다. 이때 70만 명에서 200만 명가량이 이제 좀 숙청을 당하고 죽고 이랬습니다. 이 1차 대약진 운동을 53년에서 56년까지 했는데요. 스탈린이 한 계획경제를 고스란히 흉내냈습니다. 농업 집단화, 토지를 집단화해서 집단 농장으로 하고 또 공업 발전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하고 따라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백화제방, 백가쟁명 이것을 통해서 지식인들 55만 명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약진 운동을 했는데 이때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퇴임을 하죠. 그리고 그 후에도 좀 지저분했어요. 퇴임을 하고도 막후 정치를 하기 위해서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는데요. 한 300만 명이 그 엘리트들, 공산당원들 300만 명이 숙청을 당하고 1100만 명의 홍위병들이 참여를 해서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러한 이론과 이러한 실행은 좀 많이 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진정으로 일반 군중을 위해서 존재했다면 아마 민주주의로 갔을 겁니다. 토지를 나눠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은 그 뒤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덩 샤오핑이 출연을 하는데요. 덩 샤오핑은 이러한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이것은 실사구시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실사구시라면은 먼저 실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참여를 하는 것인데 이건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천도 당하고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국 덩샤오핑이 계승을 하게 되었고요. 마오쩌둥의 실사구시론을 고스란히 계승을 합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중국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마르크스가 쓴 고타강령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르크스가 말년에 쓴 책인데요. 여기에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전에 그 과도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사회주의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는 두 단계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와 고급 단계의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로 간다. 이렇게 고타강령 비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초급 단계는 생산력이 낮은 수준에서의 그러한 사회주의고요. 사회주의 고급 단계는 생산력이 높은 수준에서의 그러한 사회주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사회 생산력 발전에 매진을 해야 되는 단계이다. 이렇게 이제 덩샤오핑이 이 고타강령 비판을 중국 실정에 맞게 해석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사구시론에 따라서 현 실정에 맞게 이제는 이 이론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초급 단계를 1950년에서 100년을 잡았습니다. 이 100년 동안에는 공산주의네 사회주의네 이런 거 보다도 오히려 사회 생산력 발전에 매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 생산력 발전에 매진을 해야 되는 때이다. 그리고 사회 생산력이 고도로 올라와 있을 때 공산주의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장경제로 마음껏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생산력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개혁과 경제개혁과 대외 개방 정책이 이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또한 채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 초급 단계로 맞추어서 이야기한 것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덩샤오핑이 말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인 것입니다. 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뭐냐면요.
한 중심과 두 개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중심은 경제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공업, 군대, 그리고 과학기술, 이것을 현대화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경제 건설인데요. 이 네 가지를 현대화하기 위한 개혁 개방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한 중심인데 두 개의 원리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개혁 개방으로서 이 네 가지를 현대화한다. 농업, 공업, 군, 그리고 과학기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개의 원리 중에 또 하나는 사계항 견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를 견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첫 번째 반드시 공산당이 영도한다. 이러한 모든 진행을 공산당이 한다. 두 번째는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한다. 이것은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개혁 개방이다. 그리고 이때는 플로레타리아 독재가 허용된다.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리고 마오쩌둥 사상을 견지한다. 이것이 바로 사계항 견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는 개혁 개방으로 가지만 이것에 대한 주도권은 계속 여전히 공산당이 가지고 있다. 이 두 개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그 경제 건설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를 이용해서 공산주의를 실현한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천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진행이 될 때에도 공산당이 여기에 관여를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군중 노선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공산당의 핵심 사상인 군중 노선은 여기에서 별로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냥 부패만 여기에서 온통 나타났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그 위력은 이 군중 노선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군중 노선은 유선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덩샤오핑은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체제에 의한 관리, 상행위 인정, 1993년도부터 이제 그 상행위에 대한 이러한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금융시장 허용, 이렇게 해서 시장 경제를 채택하게 되고요. 이제 실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경제 개방을 합니다. 이때 특정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실사구시의 원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확장시키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구론에 따라 연안 지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선구론이 뭐냐면요. 그 덩샤오핑 실용주의 정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거 전체를 놓고 표현할 때 선구론이라고도 합니다. 1986년도에 덩샤오핑이 이 말을 최초로 사용했는데요. 먼저 부자가 되는 것을 장려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민이나 노동자나 기업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부자가 되는 것을 장려하면 나머지 모든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열심히 할 것이다 하면서 선구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구론은 그 후에 후진타오에게 있어서는 화해 사회론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 선구론은 오늘날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구론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이 2018년도에 2017년 10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샤오캉 사회의 건설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이 선구론보다는 샤오캉 사회의 건설로 나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 수정의 기미가 새로운 이론이 이렇게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신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선구론이 이렇게 적용이 되었고 마음껏 영리행위를 하는 그런 상태로 중국 경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때 분명히 이 공산당원들은 여기에 대한 하나의 지도 그룹으로서 사계항 견지 원칙을 따라서
이걸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별로, 그리고 사계양 견지의 원칙에 따라서 이걸 지도한다는 것은 여기 군중 노선을 따라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모습들은 이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고 온통 공산당들이 그리고 국영기업에서 모든 부를 쌓는 그런 현상으로 좀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이게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경제정책은 그 후로 장점인 후진타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 아주 경제가 급속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개방은 특정 구분에 대한 단계적 시행, 선구론에 따른 연안지역 집중,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래서 특정 구분에 대한 단계적 시행에 따라서 먼저 경제특구를 이제 설치하고 여기에서 먼저 시범을 해봤습니다. 선전주하이, 산터우, 샤먼, 여기에서 1979년도에 이 4개의 이 지역을 개방했습니다. 이때 선전하고 주하이에서 아주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1984년도에는 14개의 연안도시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2001년도에는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대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이 덩샤오핑으로 인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중국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경제정책이고요. 이게 중국 이 당헌의 세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17년 10월 달에 시진핑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시진핑은 2013년도에 국가주석이 됐는데요. 1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2017년 10월 달에 신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당 전체 회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 이제 먼저 자신이 집권한 그 성과를 발표합니다. 5년 동안의 이 성과를 발표하는데 아주 이렇게 이제 대단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면요.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이런 집권 성과를 발표한 이유는요. 이러한 성과에 기반을 해서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가겠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의 그 다음 목표는 이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집권 1기의 성과 발표를 하는데요. GDP가 54조 위안에서 80조 위안으로 5년 만에 이제 올라간 것입니다. 세계 2위이며 세계에서 30%를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천만 명의 빈곤이 해방이 되었고 도시 신규 취업자 수가 연 1,300만 명에 이른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 구조계획을 깊이 있게 추진하였고 고속철도, 고속도로, 교량, 항구, 공항 등 인프라 건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 시기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대1로 등 국제외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1대1로에 130여 개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당 관리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집권할 때에는 이 중국의 이 부패 지수가 한 100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 80위까지, 79위 이렇게까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진핑은 공산당 19차 전당대회에서 이런 집권 성과를 발표하고 현재는 미국 달러로 표현했을 때 미국이 한 24조 되고요, 중국이 16조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1인당 GDP는 9,771달러 돼요. 그런데 한 6억 명 정도가 월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요. 이제 저 얘기는
1인당 GDP가 9,771달러다. 이것은 공산당원들의 소득 수준이 한 25,000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빈부의 격차로 인한 그러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산당원은 참조 한 9,5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진핑은 신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소개를 하는데요. 샤오캉 사회주의 건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선부론에서 벗어나서 샤오캉 사회를 가자. 이제 작을 소자에다가 평강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의 나눔 그리고 성장만 할 것이 아니라 평등, 가난한 자들의 소득 수준을 좀 높이는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부론에서 벗어나서 샤오캉 사회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단계의 전략 목표가 우리에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달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소강 수준. 이것도 우리는 달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이르렀다. 그것은 뭐냐? 더욱 부유한 소강사회. 말하자면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절대 빈곤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소강사회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그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그러한 소강사회가 이제 필요하다. 이것을 2035년까지 해서 달성하겠다. 여기에서 2035년은요, 중국 공산당이 세워진 지 딱 100년 되는 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회주의 현대국가를 우리가 이룰 것이다. 이것은 2050년까지입니다. 이것은 중화민국이 세워진 지 이것도 1949년도니까요. 딱 1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회주의 현대국가로 간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화된 경제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건설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신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두 번째 큰 특징은요. 중국 체제 내부를 강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중국 체제 내부에 대한 개혁과 이것을 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으로서 반부패 투쟁, 그리고 인민주도 제도 시스템 정비, 그리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의 시행,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부패 척결에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요. 공산당들이 부패 척결에 관심이 많은데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원래 공산당 정신을 저버리고 너무 이 공산당원들이 부패해서 이제 경제까지 휘청거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데 큰 지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전혀 이상하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행되는 때를 보면은 정적 숙청 방향으로도 많이 이것이 사실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국 굴기의 외교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도강 양회를 포기하고 이제는 대국 굴기의 외교를 하겠다. 숨어서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떳떳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대외에 공표하면서 힘을 기르겠다. 이렇게 정책을 수정합니다. 그러면서 추진한 것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대1로입니다. 130여 개국이 참여를 했고요. 이것을 위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설립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돈이 많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묶여가지고 이 문제로 사실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남중국해 공세적 대응, 그리고 중국과 G2 체제를 이렇게 이제 형성한다. 이런 형태로 이것을 이제 바꿨습니다. 이것이 시진핑의 신중국 특색 사회주의입니다. 이제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서 신사회주의의 개념이 도출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에서 또한 오늘날의
신사회주의의 그 혁명 개념이 또한 도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한 역할은 시장경제 하에서의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설명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사회주의의 개념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핵심은 사계항 원칙에 따른 시장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덩샤오핑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계항 견지의 원칙이었습니다. 시장경제를 이렇게 진행을 하되 그 주체를 공산당이 영도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플롤레타리아 독재가 허용이 되고,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이 견지되어야 한다. 이 내용이 사회주의를 가능하게 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를 섞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소유하든 국가가 경영하든 이러한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당이나 국가가 영도하는 시장경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유기업이나 향촌기업이 거의 이제 공산당 소유인데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대기업을 장악하는 그러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국가가 장악함을 통해서 경제 전체가 1위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에 국유기업과 향촌기업과 민자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유기업은 중국에서 한 15만 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GDP 대출 매출이 한 25% 됩니다. 그리고 향촌기업은 집단농장 개념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집단이 하나의 주주가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공산당의 그 아래에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기업이 있는데, 저기에는 외국 기업과 또 이제 중소기업들, 중국 내에 있는 여러 군소 중소기업들, 이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들의 매출이 GDP 대비 52%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된 지가 꽤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저기에서 이제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향촌기업의 매출을 이 역으로 좀 산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히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역으로 해서 산출을 해 보았을 때 한 23%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산당 휘하에 있는 GDP 매출이 한 48%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대기업을 장악함을 통해서 국가 전체가 장악되는 그런 그림이라면, 대기업들을 장악함을 통해서 국가 전체가, 기업들 전체가 장악되는 그러한 그림이라면, 이것은 혁명의 새로운 방법이 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아는데요. 특히 러시아 경제를 공부해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현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법 테두리 내에서 헌법을 전혀 바꾸지 않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정권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이 정부가 들어서고 거기에 있는 당원이나 훈련된 노조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나라를 사회주의화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항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기업을 장악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국유기업들이 매출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국유기업 매출이 지금 25%, 향촌기업이 23% 차지하게 된 것은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밀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 있는 금융기관의 모든 대출의 한 87%가 전부 1위로 들어갑니다. 민자기업으로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하에 금융이 많이 2차 금융기관의 금융이 오히려 많이 발달해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부 펀드나 이러한 것들이 이 나라마다 존재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이 이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총 시가총액이 한 1,600조인데요. 2019년 말 기준입니다. 연금 규모가 한 700조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기업 44%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연금을 지금 누가 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내부적인 의사결정으로 이건 투자됩니다. 이거 매우 위험한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상장기업 전체를 다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통제가 상당히 시급하고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들에서는 국제적으로 이 문제는 논의해야 되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의 혁명의 새로운 방법이 출현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시진핑은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는 또 무엇이냐?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까지 있는데 이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 개념적이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일단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도 말하고 있지 않고 공산주의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추정을 해보건대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는 이제 민자기업까지 공산당원이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민자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다 중소기업만 민자기업이 될 겁니다. 큰 대기업들은 전부 국유화되거나 국유기업으로서 이제 대기업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대기업들을 장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인수합병이라는 이러한 툴이 있습니다. 자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러한 대기업들 장악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기업만 장악되면 기업 전체는 장악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냥 법을 세워서 모든 기업마다 노조원을 하나씩 둬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노조원은 이제 중앙노조로 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받는다랄까 하면서 이제 민자 기업까지 전부 공산당 휘하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법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를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은 이제 저의 추정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강화된 그러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시스템을 저는 한번 예측을 해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공산주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은 공산주의의 기본 특징은 국유화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것인데 사실은 그 토지 분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업에 이러한 소유권을 나눠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국유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지금 시진핑이 얘기한 것은 샤오캉 사회는 어떤 사회냐? 모든 가난한 사람들도 다 평등하게 부자가 되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가 된다는 얘기는 부의 축적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공산당 사회가 열리면은 그러면 그것은 다 어떻게 되느냐? 다시 그것을 다 또 국유화하느냐? 이 문제가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마오쩌둥이 신민주주의를 해서 토지를 300명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랬다가 대약진운동이 시작되니까 토지를 다 다시 몰수해버렸습니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추구하는 바는 이리 가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다 허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다르지 않는데 하나의 그 공산당이란 정권 하나만 출현시킨 이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리 갈 것이 아니라면 다시 다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몰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고 해놓고 또다시 그것을 다 빼앗는다.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샤오캉 사회가 아닙니다. 샤오캉 사회는 여기하고 정면 배치되는 사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상으로 서로 맞지 않습니다. 잘 살겠다고 해줬는데 지향하는 바는 모든 것을 다 국유화시키고 개인 소유를 다 없애버리는 이러한 것은 정면 배치되는 이야기이죠. 이것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를 쓰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샤오캉 사회의 건설을 향한 문제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샤오캉 사회는 너무 아주 이런 복지국가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이 3시간 25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황한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샤오캉 사회를 어떻게 건설하겠다 그 내용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열심히 해서 그 사회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은 지금까지의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감안해서 말한 것입니다. 14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이 14억 명의 인구가 있다 보니까 40년 만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단순 논리로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 사회에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 요소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이란 무엇이냐면 노동과 자본을 투여를 했을 때 생산성이 증대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하락의 조짐이고 이제 더 이상 중국 경제는 지난날 10% 15%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경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2, 3% 정도 나타나는 그러한 경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총 요소 생산성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3년 전에 어떤 신발 공장 이 사장의 얘기에 의하면 한 3년 전에 인건비에 10배가 지금 올랐다고 합니다. 8배 내지는 10배가 지금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총 요소 생산성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세계의 이 공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자 기업들이 이제는 자꾸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의 그 인구가 오직 유일하게 의지할 곳인데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예상되는 GDP는 2에서 3%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진핑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이번에 적자 재정을 기존에는 한 2.8% 정도 하던 것을 3.6%로 대거 올리면서 신산업에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 신산업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중국 경제의 성공 여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만회를 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이렇게 2, 3% 성장 억지로 이렇게 해내는 2, 3% 성장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산업의 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얘기를 좀 하자면요. 한 7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5G 인프라를 중국 전역에 깔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지국을 중국 전역에 깔겠다. 이것은 이제 화웨이와 같은 이러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죠. 화웨이는 형식적으로는 민자기업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무도 이 화웨이를 민자기업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유기업 내지는 이러한 향촌기업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간 고속철도 그리고 지하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촌에 있는 인력들을 이쪽 도시로 이제 유치하겠다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전기차 충전소를 전국에 또 설치를 해서 새롭게 이제 자동차 산업이 개편되고 있는데 이 산업을 먼저 우선 장악을 해서 표준화를 이루겠다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특고압 설비입니다. 전기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서부에서 이쪽 동부 연안까지 멀리는 한 5,000km까지 됩니다. 여기에서의 이 전기를 이쪽으로 이제 쏘기 위해서 이러한 특고압 설비를 대대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빅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자꾸 주민 통제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까지 이렇게 디지털을 통해서 간섭을 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그 사회주의적 요소, 공산주의적 그 과거의 그러한 요소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공업 인터넷입니다. 모든 회사의 재고를 다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산업을 통해서 중국은 지금 현재 새로운 그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산업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부패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87%를 국유기업이나 향촌기업 그리고 공산당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여기에 많은 부패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건설의 경우에도 전혀 수요는 생각하지 않은 채 마구 지어대서 6,500만 채가 지금 공실인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전부 부실채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의 현재 상황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공산주의 사상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부패로 무너진 군중 중심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덩샤오핑의 사상에서는 사실은 사개항 견지의 원칙이 공산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사개항 견지 원칙에서 공산당이 영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산당은 어떠해야 하느냐? 여기 군중 노선을 좇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얘기한 중국 공산당은 일반 군중을 위해서 존재한다. 공산당은 군중 위에서 존재하고 군중을 의지하고 군중을 존중하고 그리고 군중 속에서 나와서 또다시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아주 군중 중심의 이러한 그 아름다운 그 이상향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은 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래야만이 이 사개항 견지 원칙이 성립이 되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욕심이 개입을 하니까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공산당들의 그 치부가 너무 커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 번은 시진핑 태자당 계열에서 장쩌민의 공청단 계열을 이제 공격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비밀 계좌를 오픈을 했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 39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명이 39경. 그런데 이제 스위스 은행에서는 그걸 수정했습니다. 100명이 아니라 370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1인당 4조씩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은행에만 그 비자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기억이, 이것은 저도 정확한 것은 아닌데 일단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부패 문제가 너무나 커서 이제 시진핑의 핵심은 오히려 중국 체제 내부의 강화입니다. 이런 부패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집권하기 전에는 중국 부패 지수가 거의 100위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79위, 77위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를 과연 여기에 군중 노선을 과연 시진핑의 이러한 중국 체제 내부의 강화를 가지고 이게 통제가 되느냐?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렇게 율법을 우리 인간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들이 뇌물에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시진핑은 GDP의 2.8%를 3.6%로 올려서 이제 대규모 신산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투자가 아닌 이 기술로 산업 개발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신산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창의성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하나의 창의성을 인정을 해줄 때 거기에서 신산업이 나타나는 것이고, 신산업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는 부품 회사들이 한 산업이 있다면 한 2만 개 정도 있습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여기 전체에 대해서 창의성이 발휘가 되어야 이것이 제대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산업군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렇게 투자만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스탈린 경제가 처음에 돈을 쏟아 부어서 그리고 강제 노역을 통해서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스탈린이 50년을 통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후 20년 사이에 이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전부 다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러한 산업 발전의 그 실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진핑은 외국에 있는 많은 기술들을 전부 가져다가 이제는 여기에다가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기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는 기술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과연 관리 중심의 그 경제로 이 세계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보았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신사회주의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혁명 전략으로서 새롭게 출현한 것인데, 빨리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심지어는 유엔에서까지 논의가 되어서 국가의 이 재정으로, 국가 돈으로 대기업들을 장악하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신사회주의 혁명 전략 두 번째로서 러시아가 어떻게 순식간에 국가 자본주의가 됐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또 거기에서 적용을 해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가능성이 과연 있는가, 이것도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